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 귀. 네, 노동편 네 번째 시간 제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줌줌 연어줌. 네, 여성 노동자의 현장 이야기와 함께하는 연어줌. 오늘 이 시간에는 언제나처럼 중원수님이 다시. 오늘 이 시간에는 언제나처럼 중원수님. 예, 안녕하세요. 중원수미 은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다 나랑님. 네, 여성주의 저널 일다 기자 나랑입니다. 네, 그리고 영혼지혜님. 네, 안녕하세요. 영혼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연호진경입니다. 자, 오늘 반가운 초대 손님 한 분 또 나와 계십니다. 모성권 관련해서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해주실 분인데요. 일하면서 애 낳고 키우는 우리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을 매일 들어주고 계시고 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김명희 노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팀장 김명희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이름이 길어요. 네. 네. 자, 일단 풀네임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우리 센터는 서울 여성 노동자회를 비롯한 여성 노동계에서 201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서울시에 그 직장맘 지원센터를 설치해달라는 제안을 했었고 그 제안을 당시 후보였던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공약으로 채택해서 시장으로 당선되신 후에 2012년 4월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4년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오. 박 시장님의 임기와 같이 가는. 네. 그 이후에도 계속 가겠죠. 네. 함께 시작해서 끝나지 않는 예. 센터 필요합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직장맘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직장맘들의 그 고충을 3고충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직장 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 이 세 가지 고충에 대한 밀착, 심층, 종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층, 종합 상담. 밀착, 심층, 종합. 네. 그리고 그 서울시의 경력단절 예방지원단을 시장님으로부터 위촉받아서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 중이고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도 하고 있고 또 직장맘들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직장맘 핸드북과 같은 그 직장맘에게 유용한 책자 발간, 또 직장부모 커뮤니티 지원, 또 직장맘 중심의 그 지원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일가족 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 직장맘 지원센터 활동을 옆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쁘시고 또 최근에는 다산 코레까지 연결이 되셔가지고 엄청 힘드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네. 예. 그 올해 2월 15일부터 시작하게 됐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노무사가 1명, 그리고 개소할 때 1명, 2년 뒤에 2명, 그리고 이 콜 때문에 총 지금 저까지 6명이 됐는데 이게 이제 교대 근로를 해야 되는데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토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국내 최초 노무사 전용 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고 예. 그리고 이제 120번을 누르시면 내선 번호 5번을 눌렀을 때 우리 센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다산 콜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5번이잖아요. 5번인데 앞에 1, 2, 3, 4 누르다가 통화가 안 되면은 5번을 꾹 누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말씀을 다 하신다고 해요. 예. 예, 저희가
그 120번의 뭐 교통, 수도, 일반 민원 같은 이런 1, 2, 3, 4번에 해당하는 그 민원을 저희 5번을 눌러서 문의를 하다 보니까 다시 120번으로 돌려드리거나 전화를 안 끊으시는 분들은 계속 그 원하는 걸 저희가 찾아드리기도 해야 돼요. 뭐 국정원 전화번호 알려달라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면서 우리 유효 상담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거죠. 네. 근데 유효 상담이 그럼 몇 %나 돼요? 하루에 뭐 콜이 만약에 100건이 들어온다면 그중에 유효 상담은 20% 정도가 되고 나머지 70%대 후반 80% 정도는 이런 일반 민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상담을 건져내기 위해서 거의 4배의 그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네, 박 시장님 이 얘기 꼭 들으셔야 합니다. 120번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직장맘센터가 과부하가 걸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평일에는 9시부터 10시까지 상담이 가능하고요. 네. 예, 토요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네, 9시부터 6시까지. 일요일은 쉬시고 네. 공휴일은 쉬십니다. 예. 네.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평일에 그리고 토요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필요하신 분은 120번을 꾹 누르셔가지고 5번을 꾹 눌러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5번 누르지 마세요. 1, 2, 3, 4만 눌러주세요. 네,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직장 암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전화도 종종 걸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직장 암 아닙니다. 직장 맘입니다. 엄마 맘. 네. 네, 근데 이게 좀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웃었어요. 웃었는데 웃다가 생각해보니까 직장 암 걸렸다고 전화를 한 사람한테 뭐 아니 이거 여기 직장 맘입니다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냥 다시 정정해서 정확하게 맘이라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직장 암 관련 분이었으니까 병원 같은 데를 알아봐 드리죠. 그럴 때는.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그 단순히 글자를 틀렸다고 해서 웃을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되게 반가워 갖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예. 사실 보면은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은 많은데 정작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좀 많이 힘드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자, 근데 노무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 직장맘의 3고충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어떤 고충 부분에서 복무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2팀 경력유지 지원팀 저희 그 상담과 교육과 이런 사업을 하는 팀에서는 상고충 전체를 책임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노무사들은 왜 점점 많아지냐면 고충 3고충 중에 상담의 80%가 직장 내 고충이에요. 그러니까 직장맘이라는 타이틀을 유지를 하려면 일단 경력 단절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직장 문제를 가장 많이 묻고 그다음에 뭐 보육 상담이 그중에 한 10몇 %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그 외에 일자리 경력 개발 이런 기관 안내 그다음에 심리 상담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가족 관계와 개인적 고충은 20%를 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기관을 안내하거나 보육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경력 오래된 분 한 분 근무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보육 상담도 진행하면서 저야 이제 팀장 입장이니까 그런 정보 제공이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다 준비해서 매뉴얼 놓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주로 이제 그 직장 내 고충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밀착 심층 상담 그런 지원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직장 내 고충에 대한 상담이 네. 80%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고충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나 들어옵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개소 이후 한 4년 동안에 상담 건수가 11,338건이에요. 와. 근데 이제 2015년만 쳤을 때 1년간 실적은 2,631인데 2016년 2월 15일에 그 전용콜 개통 이후에는 월 평균 550건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분포는 그렇게 돼 있고 올해 목표보다 저희가 상담 실적은 이미 그 시하고 얘기한 거 이상으로 저희가 달성을 했는데 퍼센트로 치면은 항상 그 직장 내 고충 80%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모성권 또 이런 일가족 양립 관련 이런 제도 관련은 전체의 6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1,000건을 받았다. 그러니까 10,000건을 받았다. 이러면 그중에 6,000건 이상은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이라는 거죠. 예. 어쨌든 직장맘이니까 그런 네, 상담을 네.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그
그 중에서 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은 어떤 상담인 겁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 자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안 준다, 나가라고 한다, 사직권고한다 이런 얘기들로 일단 많고 그 다음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어렵게 받아냈더라도 사용 도중에 기간 만료가 된다든가 아니면 복귀를 안 시킨다고 한다든가 복귀를 어렵게 해도 또 부당하게 전보를 시킨다든가 은근한 괴롭힘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임신, 출산, 육아를 둘러싼 전반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것이죠. 예. 그럼 하나하나 좀 어떻게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서 안 준다. 그럼 뭐라고 답변하세요? 법적으로 보장된 건데 안 준다고 해서 그냥 주세요 한다고 주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회사하고 지금 면담을 일단 얼마 정도 어느 정도 했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한번 얘기했는데 그랬다 이러면 두세 차례 정도는 면담 방법을 알려주죠. 그래서 회사하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건데 이러이러해서 쓰려고 한다라고 주세요 하는 것을 말로 일단 한두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출산휴가 신청서 휴가계 양식을 저희가 보내줘요. 그래서 거기다 써가지고 서면 으로 내면 회사가 더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안 되면 거기다가 서면으로 여태까지 면담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회사가 이랬으니까 하고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써서 저희가 다 고쳐주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내면 이게 대응의 수준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뭔가 걱정이 되죠 회사가. 그래서 그 단계에서부터 많이 주고 정 안 되면 저희가 연락도 하죠.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 측에다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그 협상도 해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 거쳐서 밀착 지원을 쭉 하면 사실상 휴가휴직 안 준다는 회사들이 대부분은 줘요.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면. 근데 이제 끝까지 버티는 분들은 못 주겠다. 배째라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노동부 신고까지 해야 되죠. 휴가 미부여로 인한 노동청 진정까지 가는 거죠. 그 과정을 꽤 밀착이다. 밀착해서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거기에서 저희 이제 여성노동자의 평등의 전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평등의 전화에서 상담을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다 사업주가. 네. 예, 출산휴가를 줘야 되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상담들이 꽤 있었어요. 네. 꽤 있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미안하다 주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었는데 거기도 그런가요? 직장맘센터도?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거라서 당연한 건데 사내에 그런 규정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법이 먼저 적용되고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계를 계속 저희가 거쳐서 지원을 해주죠. 근데 사실 설명만 이렇게 그 감정 개입 크게 개입하지 않으면서 차분히 설명하는 법만 알려줘도 의외로 회사가 되게 무섭게 나오다가 얘기를 이렇게 잘 하면은 바로 그냥 준 예도 가끔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계속 알려줘야 되죠. 그냥 일단 윽박 지르고 나서 근데 만만치 않으면 네. 그래 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근데 이게 보면은 사업주들도 잘 몰라요 노동법을. 네. 예, 노동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거를 안 주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노동법을 안 가르쳐서. 그러니까 정부가 기본적으로 밀레니엄 시대에 살아남는 기업주 이 강의를 시키는 그 매뉴얼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만들고 매번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붙이고 이것만 권장을 해줘도요. 사업주가 알아서 찾지 않겠어요? 노무사들 불러들여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보면은 또 상담 중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비정규직이 실제 퍼센트로 보면 상담 통계 사례집 저희 정리하다 보면 전체 상담 받는 사람들의 20% 정도도 채 안 돼요. 이유는 뭐냐? 실제는 훨씬 비정규직이 어려움이 많을 텐데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예,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될 거고 얘기해도 소용없다라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실제 계약직 분들이 연락을 하셨지만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만약에 이제 1년 계약했는데 내가 지금 출산휴가를 쓰다가 한 30일이나 45일쯤 지나가지고 계약 기간 만료가 되면 더 이상 못 쓰고 종료되거든요. 그냥 같이 끝나는 거고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계약 기간 때문에 휴가휴직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모든 휴가휴직도 그걸로 끝난다는 것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황당하죠. 그러면 그냥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한테 상담을 한 사람은 정확히 더 알게 되는 거고 하기 전에도 이미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휴직 둘러싼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마음이라도 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거나 아니면 이게 애매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받을 여지가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문의를 하죠. 예. 비정규직 여성은 해당 상담을 받아봤자 대책이 없으니까 너무 참 답답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네. 육아휴직이나 어떤 이런 출산휴가 받고 나서 다시 돌아오기가 일단 힘든 경우도 있고 네. 돌아오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꽤 많은데 그런 상담도 좀 있나요? 예, 그런 상담이 그 사용 전의 문제부터 예. 그다음에 사용 도중 그다음에 예. 돌아와서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가장 아까 그 60% 안에 예.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복귀할 때 이런 거죠. 일단 사용할 때 억지로 그러면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억지로 받아내요. 그런 다음에 사직서 미리 쓰고 가라 그러죠. 네, 그때 그 육아휴직 끝나는 날짜로 사직서를 미리 내야지만 안심하고 주겠다. 돌아온다 그러면은 못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 사직서 쓰고 육아휴직 끝날 때 그냥 같이 퇴사하는 걸로 하신 분들 그렇게 결론 난 분들도 많아요. 우리 지원을 받아도 회사가 너무 극심하게 난리를 하니까 그리고 뭐 50년 회사 50년 역사상 처음 출산휴가 육아휴직 주는 회사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협상을 가도 그 이상 근로자가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있고 복귀도 그러면 뭐 서면 대응도 해가지고 복귀를 안 시키면 이건 부당해고고 이런 우리가 내용 증명도 서로 막 하요. 그러다가 결국엔 복귀를 시켰어도 그 이후에 이제 자리에 문제 있어서 법적으로 완전하게 자기 자리로 못 가거든요. 그 자리에 대체 인력이 있으면 이 대체 인력 그러니까 휴직 전에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임금을 보장하면은 자리를 딴 데 줘도 사실은 그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다른 자리 주면서 임금만 보장하는 이런 식으로 복귀를 해도 되니까 법이 원래 그런 취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악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항상 대체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똑같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딴 데 못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육아휴직 돌아온 근로자가 다른 자리로 가면 되는데 그 자리가 만약에 사무직이었는데 뭐 생산직이나 단순 업무 이런 식으로 보내면 부당정보의 소지가 높지만 그렇지 않고 애매한 자리로 주게 되면 임금 보장됐으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복귀 후에 이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완전하게 복귀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실제 지금 법은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예전에 저희 그 평등의 전화에서 상담을 했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출산휴가를 끝나고 직장에 복귀를 했더니 부산으로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부산에서 이 애를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하냐라고 회사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회사가 하는 말이 네가 성과가 별로 나지 않아서 이자 인사고과에서 등급을 낮게 받았다. 낮게 받아서 이거에 대한 전보 조치는 너의 출산휴가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부산으로 그 발령 조치를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평등의 전화가 개입을 해가지고 해결한 사건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사업주들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서의 복귀한 여성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임금을 주고 같이 일했던 노동자에서 더 낮아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여성 노동자들이 더욱더 일하기 어려워지는. 아니 정부가 저출산 문제로 그렇게 고민을 하면 이런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만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런 거 상담하고 기업주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대책도 좀 마련하고 왜냐하면 노무사님의 그런 상담만으로 좀 해결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예. 제도상에 그 제도가 있는데 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90일 1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법으로 보장된 거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이거를 실제 쓰는 데 있어서는 그 악용의 소지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연구 작업 거쳐서 장하나 전 국회의원 등 20명과 함께 저희가 법안 발의도 했었는데 그 내용의 초점은 뭐냐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개시일을 정해놨는데 이 날짜까지 주니 마니에 대한 대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당일이 됐을 때 내 맘대로 휴가와 휴직을 들어갈 수 있냐 그랬더니 고용노동부 답변은 출산휴가는 세모
육아휴직은 무단결근 이렇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시일에 신고를 하는 거는 별개의 권리이고 이 시기에 맘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답만 주면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가라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 대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법을 그때 그 개정안을 어떻게 냈냐면 개시일이 됐을 때 출산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육아휴직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 문장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묻지 않아도 그냥 개시일에 끝까지 버티다가 일단 개시일에 그냥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업주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요건 갖춰서 신청만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이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뒤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사업주 단체에서 노동부에 전화를 많이 했나 봐요. 항의 전화를. 굉장히 항의 전화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법안 발의는 했으나 그것이 결국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0대에서 국회에서 지금 한국연호, 서울연호, 우리 이 여성노동단체가 다시 또 추가로 더 다른 법안들도 더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예. 지금 일단 좀 전에 그 김명희 노무사님이 설명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갈 수는 있는데 네. 그 이후에 복귀했을 때의 어려움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을 좀 끼자 이래가지고 지금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이 여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사례 많이 보셨을 네. 건데요. 네. 좀 출산휴가 관련해 갖고 기억나는 사례 하나 있으신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너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임신한 근로자가 거기 대기업 계열사였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의 계열사의 영양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임신 중인데 일단 대기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출산휴가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지금 대기 발령 받은 시점으로부터 한 출산휴가가 5개월 그 정도 남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들어가려 해도 지금 버텨내야 되는데 대기 발령 주니까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컴퓨터 안 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 대기 발령이 부당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잘못 문제 제기했다가 여기가 회사가 법을 워낙 잘 아는 회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를 계속 협의를 했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본인은 일단 몸이 힘들지만 버틸 수는 있대.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시키기 때문에 몸이 오히려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 보여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금 버티다가 마지막에 왜냐하면 대기 발령 받고 부당 대기 발령 구제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 해도 어쨌든 3개월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버티다가 그 3개월 되기 전에 결론 내려서 서면 대응을 하든 뭔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가 갑자기 경상도로 또 발령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이 있는 거죠. 발령장을 주지는 않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어떻게 하냐 막 이러다가 이제 막 그 구제 신청 법적 대응 전에 우리가 서면 대응 항상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썼죠. 써서 지금까지 이 사람을 대기 발령 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경과들을 다 쓰고 이게 뭐고 하는 법적인 내용들 쓰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뭐 경북으로의 부당 그 전보 발령 예고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를 잘 썼어요. 써가지고 보냈는데 일주일간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거 이제 본사에 검토 받고 다 했겠죠. 그러더니만은 그 경북 발령 철회하고 그 서울 경기도 지역에 좀 집하고 가까운 쪽으로 일단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영양사 그 몇 개월이라도 발령 내주겠다 해서 일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 일하고 저희가 그 올해 다시 연락을 해보니까 그게 작년 사례인데 연락을 해보니까 그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산휴가 90일 쓰고 육아휴직도 들어가서 지금 중이고 한 몇 개월 뒤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예.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그 몇 개월 동안 상담을 수십 번을 했고 이거를 대응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하고 판을 완전 깨뜨리는 협상을 안 하기 위해서 남편하고 같이 찾아서 둘이서 상담받고 그 계속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 다 거쳤었죠. 네. 정말 도움 많이 주셨네요. 근데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와. 근데 그 기업 정말 나쁘다. 내가 뻔한데 어디인지 대충 알겠는데요. 우리나라 상위 10개 기업 중 하나일 게 분명하잖아요. 네. 아유, 그리고 보면 또 배우자 그 뭐 네,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고 네. 육아휴직도 쓸 수 있고 예. 남편도. 그 배우자 그건 출산휴가는 근로자들이 제도는 잘 몰라요. 네.
근데 그냥 이게 이런 게 있는지 일단 물어보고 예. 그다음에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5일의 범위에서 3일이 예. 유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려고 전화하고 그 외에는 그 특별히 배우자 출산료를 썼다고 불이익 받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요? 예, 예. 남성들 짧으니까. 그러니까 예. 남성들도 그러면 전화하세요? 남성들도 부인 대신 전화하는 남편분이나 아니면 예. 자기 그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관련 문의가 가끔 있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남성 육아휴직도 실제 갔다 와서 불이익당해서 해고당하고 이런 과정 다 이렇게 지원해준 분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육아휴직을 갔다 왔는데 네. 육아휴직 갔다 왔다고 이제 위임 받아서 저기 영종도 멀리로 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사무직이었는데 현장에 보낸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대응을 시작하니까 해고를 시켰어요. 그래서 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서 이분을 복직을 시켰는데 그분이 그 몇 개월 동안 버티다가 나중에는 너무 서러워서 그 사이에 무슨 뭐 각종 임금 조금씩 막 임금 깎고 했던 이런 것들은 다 받은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사직서를 나중엔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희는 경우 이제 많아요. 마음이 되게 안 좋았지만 또 내부 또 제가 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내부 사정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정리를 했죠 저희가. 정말 우리나라가 아직도 멀었죠. 아유, 아직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금 어쨌든 5일인데 네. 그중에서 3일은 유급이고 네. 이틀은 이틀은, 무급.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세종실록 얘기도 드렸지만 이게 조선시대 종한테도 30 마누라가 애를 낳으면 30일 동안은 남편도 쉬어라라고 그렇게 그 세종대왕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또 별 딴 얘기인데 우리 오빠가 둘째를 낳았을 때 그때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이었어요. 3일로 무급일 때 그때 애를 낳았는데 애를 또 해필 금요일 저녁에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일요일 저녁 때 나왔다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사장님하고 통화 다 끝났고 뭐 얘기 보고 다 했는데 뭘 그거를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언니는 애를 낳고 나서 뭐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근데 남편이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저는 그 휴가가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예. 보통 이제 그 병원에 있는 게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으면은 보통 한 5일 정도? 그 정도 있고 그 자연분만을 하면 한 2, 3일 정도? 그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갖다가 좀 남편이 옆에서 같이 돌봐주기도 하고 뭐 애를 낳은 그 기쁨에 대해서 같이 부인이랑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거기서 근데 이렇게 출산휴가 쓰고 있으면 성과가 떨어져서 성과연봉제에서 잘려요. 그러니까요. 그게 한국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외국 지금 한국이 근로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2000시간이 넘는데 보통 유럽이 1300에서 1400시간이니까 우리로 보면 우리 시간으로 보면 네덜란드 이런 데는 주 4일 근무하는 거거든요. 주 4일 근무에 출산휴가를 이렇게 쓰니까 보통은 한 일주일 이상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저는. 그건 그렇고 현실은 현실인 거고 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자 일단은 출산휴가랑 배우자 출산휴가 얘기는 했고 봅시다. 그럼 남은 게 육아휴직이네요. 육아휴직. 자 혹시 근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다녀왔는데 불이익을 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 이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 좀 많지는 않지만 남성이 육아휴직 쓰고 그런 불이익 받은 사례나 아니면 그 남성 외에도 그 억지로 이제 그 쓰게 된 분, 그러니까 회사 부사장하고 제가 통화까지 해서 남성도 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된 거다 설득해갖고 쓰게 된 분도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6개월쯤 1년을 받았는데 6개월쯤 지나서 전화가 와서 그 노무사님하고 그 받을 때 통화할 때는 되게 점잖게 말했지만 그 뒤에서 자기를 그렇게 협박을 하고 각서 쓰라고 종용하고 이런 일 있었는데 그거 버텨냈더니
이제 복귀를 6개월 앞두고 보니까 그런 일을 또 복귀하면 또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만 없게 회사가 또 실업급여 못 주게 자기 발로 나갔다고 또 그거 가지고 문제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협상 방법만 알려달라고 자기는 복귀는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연락은 왔었죠. 저희가 육아휴직 쓰도록 지원을 해드렸는데 남성 육아휴직. 예. 정말 그래서 정말 여성도 육아휴직 복귀율이 50% 미만인 걸로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죠. 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게 제도와 현실의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법이 이렇게 바뀐 게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네. 2001년도에 이게 바뀐 법이니까. 근데 이게 그 시간 동안도 여태까지 정착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전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남성 사례도 2가지나 말씀드리고 했지만 사실은 육아휴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분들은 어쨌든 직장맘들이죠. 그러니까 부부 중에 육아휴직을 그래도 먼저 쓰는 사람은 부인이잖아요. 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직장맘도 육아휴직을 출산휴가는 그래도 곧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보단 덜해요. 잘 안 주지만 그것도. 근데 육아휴직은 임의제도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임의제도. 그래서 회사 재량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다음에 알게 됐다 하더라도 1년 다 쓰기 어렵죠. 그래서 1개월 더 갔다 와라, 2, 3개월만 갔다 와라. 그것도 억지로 받아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제도도 모르지만 알아도 그렇게 잘 안 주는 현실이고 그 사이에 이제 대체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인력 제대로 된 대체인력 구하기 어렵잖아요. 예, 업무 대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게 맞물려 가지고 또 어쨌든 직장맘들은 거의 비일비재하게 그 출산휴가보다도 오히려 더 육아휴직에 대한 고충이 훨씬 커요. 예, 출산휴가도 크지만 그게 더 크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육아휴직 갔다 왔을 때 그 불이익의 유형 중에 저희가 이제 아까처럼 뭔가 임신했을 때 하고 그런 위기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육아휴직도 어렵게 쓰고 나서 돌아온 뒤에 뭐 팀장이었는데 이미 예고해서 강등을 시킨 상태에서 출산휴가 겨우 갔더니 그 다음에 육아휴직은 안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왜 안 주냐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이것이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을 때는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거고 부당하게 전보를 당하거나 해고를 당하면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둘 다를 했단 말이죠. 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회사가 처음에는 이제 납득이 안 되니까 해고 예고 통지서까지 보내고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강등을 철회하고 복귀도 시키고 육아휴직도 주고 이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대응하기까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노동부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그 사이에 회사가 뭐 날아오면 그거 대응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적인 대응 해가지고 한 4, 5개월, 5, 6개월 만에 이 문제를 정리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실제는 1년 동안 계속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9개월간 67회 밀착 상담 받은 직장맘도 있고 한 2년, 3년 토울로 주기적으로 이제 오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육아휴직 개시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30일 전 우리가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근로자가 29일 전에 신청했다고 하루 가지고 막 괴롭혀요. 그럼 이제 하루를 연차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연차 하루로 해서 그렇게 해서 30일 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걸 하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걸 당했냐면 여러 그 관리자 여러 명이 앉은데 이 사람을 계속 불러들여서 괴롭히는 거죠. 그 이제 내가 녹음 한번 해오라고 했더니 녹음 들어보면은 한 세네 명이서 윽박 지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임신까지 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거를 서면으로 어쩌고 저쩌고 저희가 다 써서 주고 하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쓰고 그리고 이런 분은 또 게다가 쌍둥이여가지고 그다음에 쌍둥이니까 한 번 더 쓰게 만들어 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원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좋았죠 그때는. 근데 나중에 시간 다 지나 보면 이분이
90일 쓰고 2년이나 육아휴직 썼으니 돌아올 시점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복귀는 했는데 또 다른 문제로 괴롭히죠. 그래서 뭐 거기가 만약에 헤드헌팅 회사다 이러면 정보 유출 문제를 억지로 이 사람한테 얽혀가지고 나중에 이분도 결국 이분이 우리 개소하고 몇 달 안 됐을 때 시작됐던 분인데 작년에 결국 퇴사를 했어요. 육아휴직 2년 다 쓰고 돌아온 다음에. 근데 다른 문제를 엮어서 퇴사를 시켰죠. 그래서 변호사님 상담도 연계해 드리고 막 했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다 잘 된지 알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게 했으니까. 그리고 복귀까지 시키면 아주 좋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보람을 느끼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런 기결이 많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회사는 이미 미워하기 시작했으니까 겉으로는 대놓고 많이는 못 미워하고 왜냐하면 뒤에 직장맘 지원센터도 있고 도와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품고 있죠. 그리고는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실수가 일어나면 그거를 뻥 튀겨서 계속 이제 압박해갖고 이 사람이 사직서 낼 수밖에 없게끔. 근데 그걸 반복하지 않도록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이런 쳇바퀴 돌기면.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법이 보장된 거니까 근로감독관들이 그 근로감독 강화해서 다 해야 되는데 항상 감독관 수 모자란다 그러고 공무원 중에 제일 힘들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돼. 감독 안 되죠. 그다음에 처벌도 잘 안 돼. 신고하는 것도 두려워하니까 신고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 구조가 안 돼 있어요. 머리 구조가 저기 어디 그런 거 다 쓰면서 영업을 하라 그러냐, 업을 하라 그러냐. 그거 다 하면서 하면 우리 망한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리고 아직도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런 사람들은 집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주나 이런 정근대적인 분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나 그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그런 활동은 계속돼야 되는 거죠. 제도 개선도 그렇지만. 지금 한 10배쯤 더 되고요. 저는 상위 1% 기업. 한 2,000개 정도 돼요. 상위 1% 기업은 확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가 바뀌면요. 납품업체들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정말 영향 크게 받거든요. 근데 위가 안 바뀌어요. 나는 그걸 좀 집중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감독관이 적고 어쩌고 하면 저 집중해야 될 곳을 타겟을 정하자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여성들 많은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그걸 타겟을 확 정해서 거기 납품업체까지 쫙. 그래서 한번 모범을 보이자. 이걸 뭐 그런 업체를 이렇게 징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정말 대한민국 기업으로 밀레니엄 시대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하자. 오늘 수혜님 밀레니엄에 왜 이렇게 꽂히셨어요? 요즘 그 생각을 요즘 너무 많이 해요. 새 세대들을 좀 만들고 싶어요. 정말 새 시대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그러면 있는 인력 가지고 그러니까 대선이 앞두고 있으니 이제 정권을 바꾼다 이런 정권이 바뀌면 무엇을 할 건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전 1순위를 그런 걸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은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고 요즘 야당 연습 많이 하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래가지고 야 저렇게 때를 쓰면 국회는 스탑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입법은 통과가 안 된다. 그래도 행정력 가지고 8,90%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김경희 노무사님 이런 분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한번 좋은 기업 만들기 이런 걸 좀 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타겟을 아예 그 기업 핵심을 놓고 거기 납품업체, 자회사, 계열사 다 하면 그게 수천 개예요. 하나만 딱 타겟을 해도. 그래서 이 전체의 내규, 사내 취업규칙 이런 거 다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어떻게 줬는지 모니터링도 해보고 그래서 이거 정말 잘했다고 같이 하는 거예요. 기업하고. 그래서 저출산이나 뭐 어쨌든 여성 일가정 양립 최우수 기업 이런 거 만드는 거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 많이 해요. 아니 정말 이게 뭐냐면은 정부가 마음 잡고 마음 먹고 하는 거죠. 정부가 하는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국의 그 새로 일하기 센터 거기다가 여성 친화 기업 발굴해서 MOU 맺고 아니죠. 뭐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고용부 장관이나 차관급이 거부터 갈아야죠. 실제로 그러니까 고용부 장관이나 차관급에서 실제로 TF 구성해서 1년이면 1년 이렇게 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이 땅 해서 근로감독관 정말 집중하고 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디 위탁해서 뭐 MOU 맺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 상위 1% 기업부터 바꾸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근데 악의 핵이 걔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하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악의 핵이 걔들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몇 번을 바뀌었어요. 네. 몇 번을 바뀌었는데 항상 여성노동 정책은 제자리예요. 왜냐하면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쳇바퀴를 돌고 있는데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좀 사실 별로 기대가 없나 봐요. 기대가 없는 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김명희 노무사님처럼 이제 현장 일선에서 이제 상담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갈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오는 게 장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혼퇴직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예. 28살? 27살?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퇴직제가 있었고 그러면서 또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출산휴가를 못 가게 됐었고 출산휴가를 만들고 얼마 안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육아휴직까지 이어지기까지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죠. 꽤 많이 걸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여성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고생했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좀 해주고 싶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조금 더 나가자는 거죠. 더 나가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수니미님이 말씀하신 방법들은 굉장히 그 검토해볼 만한 일이에요. 검토해볼 만한 일이고 근데 그거를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가 남는 거죠. 항상 문제는 그래요. 아니요. 예. 오바마 정권이 실제로 했어요. 음. 그러니까 오바마 정권의 그 네비 와일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보면 노동부 차관급이에요. 근데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얼마나 이 사람을 공화당이 싫어했느냐면 인준은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이 사람 인사청문회가. 그런데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핵심이 그 모니터링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배운 게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이에요. 아니 확실히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해서 모니터링 해요. 그래서 평가하죠. 전 이게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이죠. 저는 우선순위를 10개를 정해서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고용부에 관심이 안 가진다는 게 여성부는 근로감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여성부 고용부는 다른 노동이 있다고 해서 여성을 빼요. 항상 여성이 사각지대야. 근데 그걸 가지고 작년에 그 가사노동자 관련한 입법 예. 하면서 그 노동부 관계자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노동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자기들이 못한다고 하죠. 가사노동자 입법안은 네. 못하겠다 올해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핑퐁 게임을 하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항상. 그리고 사실은 여성 노동자만 떼서 여성부에 넘기기도 힘들어요. 이게 부처 간의 칸막이 때문에 틀림없이 현장에서 워킹 안 해요. 그러면 아예 정부 차원에서 이 TF 구성해서 실제로 여성 노동 관련해서 1, 2, 3 딱 정하고 핵심 타겟을 정해서 같이 기업하고 협력해라 하자라고 가이드를 내리고 모니터링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가 한 게 그거고요. 그래서 야당이든 새누리당이 아무리 국회를 파업을 해도 우리는 할 거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걸 우리가 좀 써먹자. 아, 네. 써먹어야 되는데 일단 바꿔야 돼요. 일단 대통령부터 갈아치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이제 갈아치우고 나서 그렇게 가능한 거라는 생각이 전 좀 들어요. 저는 예. 김경희 노무사님 같은 경험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다. 김명희입니다. 김명희. 죄송합니다. 김명희 노무사님 같은 경우가 TF 팀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도 설득하고 부사장 설득하셨다면서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노무사님. 아니 저는 순식간에 팟캐스트 왔다가 TF 팀장이 됐어. 아니 우리끼리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 있겠어요. 해본 경험, 오래된 경험, 사업주들도 다 했고 노동자들도 다 만나본 분.
실제 팀을 맡아서 움직여 보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모범을 한 바퀴를 휙 돌리면 1년만 온갖 전례와 온갖 가이드라인과 온갖 입법안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범을 우리가 따르자. 네.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법이 우리나라에서 법으로서 기능을 해야 돼요. 네. 네. 글자가 근데,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말 예전부터 글자야. 누가 그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네. 우리 사회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되게 무서워서 벌벌 떨거나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법은 그래. 근데 우리 현실은 안 그래. 왜냐하면 이렇게 손방망이 얘기합니다. 처벌하잖아요. 그렇죠.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것들 팍팍 도입해가지고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좀 도입을 해가지고 처벌 금액을 조금 확 높여가지고 이 법을 위반하면은 정말 문 닫겠구나 쉽게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그게 정착되지 않는 이상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거다는 생각이 전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이 많죠. 네, 국회 가세요. 저는 국회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고요. 어쨌든 그 전에 대선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대선 때 우리가 바꾸고 무엇을 할 건지 저는 가이드라인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 정말 해볼 만해요. 제가 정말 이 정부로부터 감사하면서 그렇죠. 법 위에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네, 그냥 해보자고요. 그냥. 대단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예. 근데 우리는 좀 정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가이드라인도 정도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직권상정을 마음대로 박근혜처럼 하겠다는 거 아니고 우병우 버텨주는 것도 아니고 최순실 이런 걸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정말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경험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지금 제 머릿속에는 가이드라인과 행정지침은 굉장히 사악한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걸 그렇게 악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걸 그렇게 악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이드라인과 행정지침을 선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중립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선용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러면서 법적인 미비점들을 좀 보완하면 그러면 실제 몸에 닿게 개선도 되고요. 근데 그것을 입법으로만 넘기잖아요. 그럼 새누리당이 필리밥스터하고 밥 달라고 투정하고 단식하고 완전히 국회가 난장판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이정현 대표는 단식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발 단식 끝내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법의 악용 문제나 이런 거는 지금 이제 근로자들 상담하다 보면은 이러죠. 그 회사는 더한 짓도 하는데 왜 악용 못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 악에 받쳐서 근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공적인 영역의 기관이고 법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가 아무리 억울해도 근로자의 무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장과 그다음에 그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요. 예, 그거와 그다음에 악용하지 않고 그게 정직하게 가는 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는 거짓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무기일 수밖에 없고 그 잘못 우리가 그거를 우리도 똑같이 하려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예, 속상해는 하지만 그렇게 유도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예, 시민하고 노무사님은 손에 피 묻히시면 안 돼요. 아니 손에 피 묻혀야 될 사람은 정치인들이에요. 자기의 명예까지도 포기하고 전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손에 피 묻히는 정치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과격한 주장인가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정말 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정치인들은 필요하다면 자기 이제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커다란 위법 행위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법의 해석이 애매한 여지를 뚫어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별게 아니라. 아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표현이 과격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김영희 노무사님이 노동자가 법을 악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한테 있어요. 내요. 네, 내담자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법의 해석의 예. 여지가 애매한 그래서 부분이 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써요. 저희는 왜 악용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왜 그러냐는 얘기를 하지만 제 속마음으로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실제 악덕 사업주를 계속 만났잖아요. 제가 12년 차 노무사인데 주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상담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만나는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다 악덕 기업주예요. 사실상. 그렇죠. 예, 좋은 기업인들 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우리한테 저한테까지 상담하러 안 오겠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쌓여 있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근로자가 그런 말을 할 때 이제 겉으로는 그래 얘기하지만 악용은 안 된다. 그런 마음 먹지 말고 우리 그렇게 잘 정직하게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것만 봤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근데 네. 그럴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얘기를 좀 해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네. 제일 예, 많잖아요. 예, 근데 예. 이거를 실제는 이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발적 이직이면 못 받고 그다음에 상황이 비자발적인 것을 입증을 하면 받을 여지는 있는데 예를 들면 육아로 인한 퇴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사직서는 냈지만 나밖에 육아할 사람이 없다는 걸 입증하면 돼요. 근데 입증 서류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서류를 잘 내서 심사를 통과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본인이 노력하기 달린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회사가 공고사직만 해주면 그래서 그렇게 써주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회사는 나가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 경우는 또. 그러다 보니 이거를 회사한테 그런 거를 받아내거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짜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양호한 요청이고 어쨌든 돈을 받는 문제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원래는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주 15시간 미만으로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그게 안 되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뭔가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일하면 안 되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주당 15시간 미만은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근데 이런 경계선에서 뭔가 그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 달라라든지 하는 급여 문제들,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그리고 각종 이제 그 고용센터나 노동부에 내는 이제 서류들과 관련해서 뭔가 근로자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냐라는 안을 내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어쨌든 원칙적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법의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회사가 거기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 불명확하다면 거기서 뭔가 입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들은 저희가 하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그게 그런 질문들이나 그런 근로자를 아주 가끔이 아니라 그래도 종종 만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조금 곤란할 때는 있는데 제가 그래도 노무사잖아요. 노무사가 그런 걸 코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양해를 구하면서 그렇지만 사업장끼리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유두리도 필요하겠다. 서로 실제 현실적인 어려움이니까 뭐 그런 거는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 20대 국회가 이건 꼭 해달라. 그건 고용부도 하겠다고 한 일이에요. 자발적 이직자를 다른 나라에 실업급여를 줘요. 그러니까 비자발적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에 비해서 덜 줘요. 하긴 주긴 줘요. 예를 들어서 뭐 2, 3개월 텀을 둔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다 주거든요. 그리고 줘야 돼요. 이게 자발인지 비자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해요. 계속 괴롭힘을 했어. 나가라는 소리는 안 해. 그렇죠. 결국 사직서를 내게 해. 저도 그걸 겪었거든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사직서를 그 이유로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요. 예, 2년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걸 버텼거든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럼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명확한 것보다는 덜 줘도 이거 주는 게 전 세계 기준이니 우리도 주게 하는 법을 20대 국회는 좀 통과를 시켜주면 그거 하나는 좀 해결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어서 정말 좀 복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면 우리 김명희 노무사님이 좀 덜 고민스러울 거다. 그리고 사람들도 내가 지금 법을 악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재용이 원래 이제 상속 혹은 증여세를 지금 최소 6조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은 16억으로 땡칠 거다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낸 게 16억이에요. 그걸로 땡칠 거예요. 이런 희귀의 범죄는 범죄라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 합법적인 금융기법으로 다 우회할 거라 예상이 돼요. 사실은 이런 사회에서 시민들이 그렇게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 이 회사에 못 다니는데 나 실업급여라도 좀 있어야지 먹고 살겠노라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전 이게 참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실업급여를요. 혹시 받으러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없어요. 없으시죠? 네.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계속 여기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저희 엄마가 예, 얼마 전에 받으러 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혼자 가기는 좀 어쨌든 관공서니까 힘들다. 같이 가달라 그래서 같이 갔는데 교육을 하는데 완전히 사람들을 도둑놈 취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수급만 강조하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돈은 여러분이 낸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낸 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낸 돈을 거기서 걷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부정수급을 하면은 가차없이 그의 몇 배 달하는 가산금을 때릴 거고 절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절대 이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만 1시간을 해요. 사업주한테 그런 것 좀 해보라고. 탈세, 그러니까요. 탈세, 증여세, 상속세, 회피 좀 이런 거에 대한 교육 좀 시켜요. 국민들 이전에. 제가 또 다시 화가 나기 시작했구나. 자발적 이직을 예전부터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를 줘야 된다는 그 논의는 10년 그 이전부터도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이 환경에서 죽어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근로자가 그런 마음 본인 입으로 악용이란 말까지 써가면서 그러고 싶은 심정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못되면은 2배 몇 배 환수가 되고 낙인 찍히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 그러니까는 당연히 자발적 이직도 줘야 되는 사회가 돼야 돼요. 최소한. 근데 그게 그렇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법만큼은 지키면서 그래서 그냥 그래야 더 근로자 입장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죠. 뭐 저도 당장 만약에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그만둘 때 제 스스로 사표를 냈는데 그러면은 스스로 사표 냈는데도 마음속으로는 실업급여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몇 개월 쉬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당연히 아는데 그래도 현실은 그렇고 우리의 입장은 항상 일관되게 그렇게 가야지만 힘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뭐. 네. 아니, 정말 시민은 그렇게 가시고 정치인은 손에 피를 묻히고 이러면 됩니다. 네, 활동가는 옆에서 열심히 소리 지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까지 온 거죠 지금?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거의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뭔가 굉장히 많이 간 것 같아요. 지금 대본이 거의 없는 상태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얘기가 다 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김명희 노무사님 뭐 끝내기 전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사업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혹은 노동자분들에게 절대 뭐 물러서지 마시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악용의 그 뭐 내 손에 피를 묻히긴 싫으니까 악용의 팁은 좀 알려주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간에 약간 말씀드렸는데 제도 개선, 그러니까 이게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곳곳에 그걸 살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와 더불어서 기업 문화,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그 인식 개선 작업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갖고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가 나서서 계속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걸 이제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로자들은 저는 항상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버스가 떠나간 뒤에 찾아와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요 정도밖에 없는 상태가 이미 돼서 와요. 사직서도 이미 쏘고 온다든가 그 단적인 예로.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명시적으로 뭔가를 받거나 명령이 떨어지거나 이거 전에 느낌이 벌써 와요. 나한테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하고 뭔가 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검색해서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부터 찾아가서 전체 종합적인 상담부터 미리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회사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말하고 그 말하는 단계부터 말실수를 해가지고 벌써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대응을 그 회사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그 어긋나지 않게 대응을 잘 해야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원하는 데까지는 다 다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 놓치지 말고 함부로 그 나간다는 소리나 사직서를 내거나 하는 그런 그 섣부른 것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회사가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면은 즉답을 피하시고 생각해 보겠다. 이러고는 검색해갖고 찾아서 상담기관에 전화해서 상황 확인하고 이래야 되고 뭔가 너무 막 앞서가고 저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왔는데 저희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상황 맞이했을 때는 절반밖에 못 도와주거든요. 예. 그래서 타이밍 놓치지 않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상담하고 밀착 지원 저희가 4년 반을 했는데 그때 항상 느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들 이 정보력이 너무 좋으셔서 기본적인 건 다 알고 그 다음 단계 디테일한 거 그런 거 가지고 행간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 질문하러 많이 오시기 때문에 예전 초기에 저희 센터 개소했을 때보다도 근로자분들이 좀 더 다른 어떤 진화된 상태를 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놓치지 마시라. 그리고 우리 센터나 한국여성노동자회나 서울여성노동자회나 이렇게 근로자 지원하는 기관들 많이 있으니까 항상 상담을 자주 받으시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런 거를 좀 가늠하고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김명희 노무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권 바뀌면 10월 10일 날 일제히 임산부의 날이라면서요. 전 처음 알았는데 일제히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과 버스 뭐 KTX 열차 그다음에 영화관 이런 데 일제히 광고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시는 직장만 여러분 미리 상담 받으세요. 딱 이렇게만 하고 지하철까지 가지고 한 번 일제히 광고를 그걸 매년 한 번씩 그런 여성 이슈를 가지고 광고를 한 번씩 해보면 사실은 얼핏 했다가도 연락을 해보시는 분들이나 이게 기억을 하지 않을까요? 전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예. 그래가지고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곳을 알려주는 거죠. 그거 한번 해볼 만하네. 돈 들여서. 네. 돈을 어디다 쓰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정부가. 아니 그 노동개혁 그것만 가지고 쓴 돈이 50억이에요. 홍보비가. 그러니까 우리 반만 해도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무슨 정부 정책을 저렇게 광고를 해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광고를 하자니까. 그렇죠. 정권 바꾸고. 네, 정권 바꾸고. 네. 이제 노동자들이 어쨌든 옆에 든든하게 자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니시면서 미리미리 심심하실 때도 가끔 전화하면 안 되겠죠? 네. 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할 때는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딱 잘라요. 상황이 생기면 오세요. 그렇게 자릅니다. 상황이 생기기 전에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안 들어요. 고용노동부는. 근데 직장맘센터는 듣습니다. 예. 평등의 전화도 듣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상담을 예, 하셔서 예.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예방을 하시고 같이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전국 여성노동자의 평등의 전화는 1670-1611.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는 120 내선 5번.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알고 있죠.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에 상담하실 분들은 120을 누르시고 내선번호 5번을 꾹 누르시면은 우리 네. 김명희 노무사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간이 출근 시간일 때는 받아주실 겁니다. 그럼 네. 아는 척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오늘도 을당 팟캐스트 여기까지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난 얘기로 찾아뵐게요. 추천 꾹 눌러주시고요. 팟빵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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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